수천만 명을 죽이고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버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녹인 은을 적의 눈에 붓고 여자와 아이들을 방패로 세우는 걸 망설이지 않았죠. 14살의 생존을 위해 형을 죽여야 했던 잔혹한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9살의 가족과 함께 초원에 버려져 풀뿌리와 쥐를 먹으며 살아남아야 했고 세상의 절반을 손에 넣었고 위대한 업적들을 세웠지만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내린 명령마저도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정복자 칭기즈 칸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167년경 몽골 초원에서 시작됩니다. 9살 소년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독살당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죠. 부족의 어른들은 과부와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하룻밤 사이에 태무진의 가족은 초원 한가운데 버려졌습니다. 믿었던 삼촌들, 아버지의 부하들, 함께 양을 치던 어른들이 모두 등을 돌린 거예요. 몽골의 겨울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양 한 마리 없이 초원에 남겨진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태무진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풀뿌리를 캐고 쥐를 잡아먹으며 버텼는데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오늘 뭘 먹어야 안 죽을까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태무진은 이제 제법 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잡을 줄 아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루 종일 강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왔는데 이복형 백테르가 아무 말 없이 그중 하나를 통째로 먹어버렸죠.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형제끼리 음식 좀 나눠 먹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태무진에게 물고기 한 마리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백테르는 덩치가 컸고 점점 더 가족 내에서 우두머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태무진의 눈에 백테르는 언젠가 자신과 동생들의 목까지 빼앗을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태무진은 동생 카사르와 함께 백테르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등 뒤에서 화살을 쏟죠. 14살 소년이 자기 형을 죽인 겁니다. 어머니 호엘루는 이 소식을 듣고 태무진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는데요. 너희에겐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말의 꼬리 말고는 채찍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날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존재는 가족이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곧 약점이 된다는 것을요. 이 사건 이후 태무진의 성격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한쪽에는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끝까지 보답한다는 철칙이, 다른 한쪽에는 나를 배신하거나 위협하는 자는 반드시 끝장을 본다는 원칙이 새겨졌죠. 훗날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화살을 쏜 적군 병사 제베를 오히려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자신에게 항복했다가 뒤통수를 치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무진은 하나둘 추종자를 모으기 시작했고 30살 무렵에는 몽골 초원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칭기즈 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왕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초원의 왕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쪽에는 금나라가 있었는데 금나라는 오랫동안 몽골 부족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며 지배해왔거든요. 칭기즈 칸에게 금나라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수모를 갚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1211년 칭기즈 칸은 대군을 이끌고 금나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금나라의 도시들이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몽골인들은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데는 세계 최고였지만 높은 성벽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성벽 위에서 화살이 쏟아지고 성문 앞에는
온갖 함정이 깔려 있었죠. 몽골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걸 보면서 칭기즈칸은 한 가지 해결책을 떠올렸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을 방패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주변 마을을 습격해 민간인들을 잡아왔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맨 앞줄에 세운 채 성벽을 향해 전진했죠. 성벽 위에 금나라 병사들은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화살을 쏘면 자기네 백성이 죽고 쏘지 않으면 몽골군이 성벽까지 도달하니까요. 몽골군은 이 전술에 카라쉬, 살아있는 방패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칭기즈 칸에게 전쟁은 기사도적인 대결이 아니었어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이기는 사냥일 뿐이었죠. 누가 죽든 상관없었습니다. 내 사람만 아니면요. 1214년 칭기즈 칸의 군대는 마침내 금나라의 수도 중도, 지금의 베이징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금나라 황제에게 제안을 보냈죠. 공주와 금은 보화를 바치고 신하의 예를 갖추면 물러가겠다고요. 황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였고 칭기즈 칸은 뒤돌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떠나자마자 금나라 황제는 수도를 버리고 더 남쪽의 카이퐁으로 도망쳤어요. 새로운 군대를 모아 반격하겠다는 계산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칭기즈 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그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1215년 몽골군은 다시 중도를 포위했는데요. 이번에는 협상 따위 없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성 주변의 모든 농작물을 불태우고 식량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죠. 성 안의 사람들은 서서히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금나라 황제가 구원군과 함께 식량을 보냈지만 몽골군은 이걸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그리고 성벽 위에서 지켜보는 중도 사람들 앞에서 그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성 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인육을 파는 시장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마침내 성벽이 뚫렸을 때 굶주림에 미쳐버린 도시에 몽골군이 쏟아져 들어왔죠. 수만 명이 학살당했고 6만 명의 여성들이 몽골군에게 끌려가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몽골군이 중도를 떠난 건 정복이 끝나서가 아니었어요. 썩어가는 시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나라 원정 이후 칭기즈 칸은 잠시 전쟁을 멈추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예순이 가까운 나이였고 제국도 충분히 커졌으니까요. 1218년 그는 서쪽의 호라즘 제국에 450명의 상인단을 보냈습니다. 금과 비단을 가득 실은 대상단이었는데요. 목적은 평화로운 무역 관계를 맺는 것이었죠. 호라즘은 지금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아우르는 거대한 이슬람 제국이었고 실크로드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칭기즈 칸 입장에서는 싸우는 것보다 교역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어요. 그런데 호라즘의 국경 도시 오트라르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곳의 총독 이날축이 몽골 상인단을 간첩으로 몰아 450명을 모조리 처해버린 거예요. 물건은 자기 친구들에게 나눠주고요. 칭기즈 칸은 분노를 참고 외교 사절단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지만 호라즘의 샤는 사절단의 대표를 죽이고 나머지의 수염을 밀어 모욕을 준 뒤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호라즘은 곧 알게 됩니다. 칭기즈 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족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죠. 그는 아들들을 불러 선언했습니다. 호라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요. 1219년 20만 대군이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정복전쟁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복수였습니다. 오트라르가 가장 먼저 무너졌고 이날축은 생포되어 칭기즈 칸 앞에 끌려왔습니다. 칭기즈 칸은 그에게 특별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녹인 은을 이날축의 눈과 귀에 부은 겁니다. 재물을 탐한 눈을 영원히 막아주고 정의로운 말을 듣지 않은 귀를 영원히 닫아주겠다는 거였죠. 이것은 단순한 고문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네가 저지른 죄의 형태 그대로 벌을 받아라. 이게 칭기즈 칸식 정의였어요. 호라즘의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그리고 마침내 메르브까지요. 메르브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인구가 50만에서 100만까지 추정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1221년 칭기즈 칸의 아들 톨루이가 이끄는 군대가 메르브에 도착했을 때 도시 사람들은 이미 다른 도시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죠. 일주일간 저항하다가 결국 항복했는데요. 그들은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칭기즈 칸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살려두지 마라. 몽골군은 메르브의 모든 주민을 성박 평원으로 끌고 나갔어요.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집단별로 나눈 뒤 몽골 병사 한 명당 300에서 400명씩 할당하여 목을 베게 했습니다. 이건 광기 어린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행정 업무였죠. 기술자와 장인은 미리 곤란의 노예로 삼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학살이 끝난 뒤 몽골군은 도시를 불태우고 관계 시설까지 파괴해서 다시는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니샤푸르에서 벌어졌습니다. 니샤푸르는 칭기즈 칸의 사위 토구차르가 공격하던 도시였는데요. 전투 중에 성벽에서 날아온 화살이 토구차르의 목숨을 앗아갔죠. 소식을 들은 칭기즈 칸의 딸은 복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냥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복수를요. 칭기즈 칸은 아들 톨루이에게 니샤푸르를 맡겼습니다. 며칠 만에 도시가 함락되었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차마 말로 옮기기 힘듭니다. 몽골군은 도시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개, 고양이, 심지어 닭까지도요. 그리고 잘린 머리들을 모아 거대한 피라미드를 3개 만들었는데요. 남자들의 머리, 여자들의 머리, 아이들의 머리를 따로 쌓은 겁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지역은 몇 년 동안 황무지로 남았다고 해요. 칭기즈 칸에게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든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 자체를 지워버리면 되니까요. 이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뒤틀린 논리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완벽하게 일관된 논리였어요. 1226년 65세 칭기즈 칸에게 마지막 과제가 남았습니다. 서하, 다른 말로 탕구트 왕국이었죠. 탕구트는 지금의 중국 북서부에 있던 나라로 원래는 몽골에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기즈 칸이 호라즘 원정을 떠났을 때 탕구트는 원군 요청을 거부하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어요. 게다가 탕구트의 왕은 칭기즈 칸을 조롱하는 메시지까지 보냈죠. 만약 몽골이 그렇게 강하다면 왜 우리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호라즘에서 돌아온 칭기즈 칸은 이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늙고 병들어 있었어요. 낙마 사고로 다친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어쩌면 그래서 더 조급해졌는지도 모릅니다. 1227년 여름, 칭기즈 칸은 병상에 누운 채로도 탕구트 정벌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내용이 소름 끼칩니다. 탕구트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마라. 그들의 이름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게 하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이게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몽골군은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탕구트의 수도가 함락되었고 왕은 선물을 들고 항복하러 왔지만 사흘 동안 천막 밖에서 기다리다가 처형당했죠. 그 사이에 칭기즈 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 몽골군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학살을 계속했습니다. 탕구트의 도시들이 하나씩 불탔고 역사 기록이 소각되었으며 독특한 탕구트 문자와 문화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강제 이주당했고 몇 세대가 지나자 탕구트라는 정체성 자체가 소멸했죠. 역사학자 존 맨은 이걸 기록된 역사상 최초의 의도적인 민족 말살 시도라고 부릅니다. 칭기즈 칸은 단순히 적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려 한 겁니다. 자신의 권위에 흠집을 낸 존재를 세상에 남겨둘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그 명령이 실행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칭기즈 칸은 자신의 무덤을 그토록 철저하게 숨겼을까요? 단순히 도굴이 무서웠던 걸까요? 그보다는
그의 평생에 걸친 집착이 드러난 거라고 봐야 합니다. 통제에 대한 집착, 자신이 약해지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는 집착이요. 살아서는 세상을 지배했고 죽어서는 자신조차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신을 볼 수 없게,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게요. 오늘날 몽골에서 칭기즈칸은 국부로 추앙받습니다. 지폐에도 공항 이름에도 보드카 상표에도 그의 얼굴이 있죠. 그는 유목민 부족들을 통합하고 실크로드를 다시 열었으며 능력 있는 자는 출신에 상관없이 등용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법전 야삭 덕분에 한 여인이 황금 쟁반을 들고 제국의 끝에서 끝까지 여행해도 도둑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평화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칭기즈칸과 그의 후손들이 정복 전쟁에서 죽인 사람의 수를 3천만에서 4천만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세계 인구의 5%가 넘는 숫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4억 명이 죽은 셈이죠. 메르부의 들판에 쌓인 해골들, 니샤푸르의 머리 피라미드, 중도의 인육시장,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탕구투 문명까지요. 이 모든 것 위에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가 세워진 겁니다. 그는 괴물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야만의 시대가 그를 야만적으로 만들었고 그는 그 시대보다 더 야만적이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가져왔죠. 칭기즈칸의 이야기는 인간이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권력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도요. 그는 세상의 절반을 가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숨겨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던 9살 소년이 끝내 벗어나지 못한 그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정복자의 잔혹함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에 힘을 실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